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하루 종일 MMPA 하느라 힘드시죠? 네. MMPA가 뭐 단기간에 몇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서 공부할 것도 많고 또 내일도 하시나요? 네, 이제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보이셨네요. MMPA 강의를 이렇게 수준 높게 모시고 이렇게 많이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또 마음사랑이나 학지사에서 MMPA 특강을 워크숍을 진행을 하곤 하는데 솔직히 좀 비쌉니다. 그쵸? 돈 내고 하시기는 좀 비쌀 거예요. 네. 자, 뭐 저는 대구 사이버대학교에 있고요. 또 임상심리 전문가입니다. 제 연식이 좀 오래돼서 번호가 좀 높습니다. 161번 입니다. 이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고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는 미술치료학과에 이제 심리평가 상담 전공이라고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심리평가 상담 전공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임상심리 전공 이고요. 이제 학과로 또 이렇게 또 변화를 할 텐데 그 임상심리라는 말을 이제 교육부에서 못 쓰게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의료법과 또 충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임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심리평가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상심리 전공이다 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평가 전공은 임상심리 전공이 사실은 학부 수준에서는 없죠. 또 공부하기가 또 상당히 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임상심리 전공이 생겼고요. 아마도 이제 오프라인 대학, 일반 대학에서도 학부 수준에서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좋지만은 뭐 현실이 그렇지 않고 또 산업인력공단에도 임상심리사가 현실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학부 마치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알찬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임상심리 전공이 생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일반 심리학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의 가장 기본이 오늘 검사 공부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심리평가, 그다음에 정신병리, 또 진단, 그다음에 심리치료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평가, 또 임상, 병원 장면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 30%는 평가를 주로 하시지만 또 30, 40%는 치료 장면으로 많이 진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평가보다는 실제로 치료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쪽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그런 전문성을 살려야죠. 상담하고 구분되는 지점이니까.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치료 장면으로 많이 진출하시고 그래서 전문성을 살리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는 심리평가가 세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평가 한 과목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는 인지검사, 신경심리검사를 포함해서 인지평가, 그다음에 성격투사평가, 그다음에 아동발달 진단평가 이렇게 세 과목으로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안 하는 신경심리평가도 배우고 또 로샤 묘사평가도 더 배우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DSM-5 진단이라든지 정신병리학이라든지 이런 병리 진단에 대한 어떤 과목들도 좀 더 세분하게 또 다른 학교하고는 다르게 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가보다는 치료를 주로 좋아하고 제가 하는 주로 하는 분야는 이제 정서 중심 치료, 정서 치료라고 하는 분야거든요. 옛날에는 인지 치료가 대세였죠,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용 전염 치료라든가 뭐 변직번째 행동 치료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래서 인지라는 것을 그 부분을 떠나 가지고 인간의 감정, 행동 혹은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치료들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제 정서심리학이라든가 또 역동을 중심으로 한 치료라든가 하는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중심을 해서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고 또 뭐 실습 과정이 심리 치료, 그다음에 평가 이렇게 인리학이 개설이 돼 있어서 그 과목을 개설을 하면 또 실습 과정이 그 과목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백공단에서 여기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실지 모르지만 또 이런 실습 과정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임상심리 전문가가 두 분이나 있어요. 저하고 네. 저는 별 이름이 없지만 영화 치료 또 영화 평론가로 또 영명을 날리고 있는 김수지 교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평론가 이름은 심영섭입니다. 그래서 성단심리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리학과 영화를 통달했다. 그래서 스스로 심영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강의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 대한 분석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런 여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심영섭이라고 이름을 이제 해서 필명이신데 좀 자뻑이죠 이름이 스스로 그렇게 진 거는 예. 그래서 저희 학과 소개는 이 정도로 좀 마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주제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간이 되는 거로 아는데요. 문장 완성 검사에 대한 강의입니다. MMPI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MMPI는 숫자로 돼 있죠. 그래서 저도 MMPI 처음 배울 때 이게 뭐야? 무슨 암호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산수, 수학 이런 데 좀 약하고 별로 이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암호 해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MMPI라든가 또 그런 검사, MBTI 이런 검사들은 이제 객관적 검사라고 부르죠. 수치를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혹은 정신병리를 추론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교과서라든가 혹은 경험을 쌓아서 또 슈퍼비전을 받고 이제 MMPI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와 대비되는 검사들을 우리가 투사 검사라고 부르잖아요. 투사 검사 중에 가장 최고봉이 로샤 검사죠. 그다음에 TAT 같은 검사들이 있고 또 이제 문장 완성 검사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투사 검사들은 사실은 실제로 배우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렇죠? 워크숍도 잘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강의록으로 만들고 전달해 주는 게 대단히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할 때도 이렇게 도제식의 교육을 통해서 배웠고 이런 투사 검사를 또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많지 않으셨어.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로샤 검사가 하더라도 양적 접근에 대한 워크숍은 열리는데 그러나 그것을 역동적 접근이라 혹은 이런 분석적 접근에 대한 워크숍은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문장 완성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또 쉽게 쓸 수 있는 검사인데 교과서에 보면은 사실 몇 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역동적 접근을 한다든지 그래서 투사 검사라면 뭔가 이제 투사적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투사적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워크숍도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야겠다고 어느 날 생각이 들었고 또 요청이 들어와서 투사 검사에 대한 어떤 역동적 접근이나 혹은 정서적 접근을 이제 나름대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뻑일지 모르지만 이제 그 다른 워크숍에서는 문장 완성 검사에 대한 이런 접근을 배우시기가 이제 그럴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1시간 반 일해서 2시간이라서 이렇게 제가 제대로는 다는 못하고 이제 압축해서 줄여서 고 뭐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보거나 그걸 해석하는 법을 직접 써서 발표를 하고 슈퍼비전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제일 좋은데 뭐 그럴 시간은 오늘 못 되고 그래서 개략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례 몇 가지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마음 읽기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죠. 읽어야 됩니다. 네. MAPA도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작업들이에요. 네. 자, 근데 우리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틀릴 때도 있어요. 네. 또 점쟁이도 아닙니다. 점쟁이하고 심리학자의 차이점은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또 정확한 마음 상태를 추론해낸다라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마음 읽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또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도 로저스가 얘기한 공감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읽어내는 작업들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뭐 여러분들과 있지만 상담을 하면서 순간순간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거나 혹은 검사를 통해서 검사에 나온 그 사람의 그 결과, 근거를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추론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마음 읽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이제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의 어떤 기반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겔턴의 연상 검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캐텔이 단어 연상 검사를 발전을 시켰고 그다음에 크레펠린, 융이 또 임상 연구를 토대로 구축을 했고 라파포트는 유명한 로샤 검사를 쓰신 유명한 정신분석가이자 정신분석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투사법으로 이제 정립을 하셨습니다. 이분에 들어서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단어 연상 검사에부터 발전을 해서 이제는 세게 문장 완성 검사가 한국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죠. 물론 여러 형태들이 존재하지만요. 그래서 그 원조는 그래서 단어 연상 검사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주고 연상을 하는 거. 자, 이걸 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융이라는 분입니다. 융이 그 단어를 주고서 단어 100개를 주고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를 즉각적으로 빨리 연상을 해내라 라는 작업들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이런 작업을 한 이유는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콤플렉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콤플렉스가 뭐죠? 콤플렉스는 열등감이 아니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복합적인 문제 혹은 갈등.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콤플렉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주었을 때 거기에서 뭐 반응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망설인다든지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혹은 반응 실패, 답을 못한다든지 하는 것에서는 뭔가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걸려 있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융이 뭐 이런 단어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 키스, 병든, 다정한, 예쁜, 욕한다? 뭐 이런 단어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상법을 통해서 거기에 떠오르는 단어를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라 라고 이제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자, 이 중에서 융이 제시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연상법, 연상. 근데 연상을 시키는 부분 누가 제일 먼저 했나요? 그쵸, 융의 사부. 프로이드가 먼저 하셨죠. 네. 맞습니다. 단어를 두고 자유연상을 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프로이드가 원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검열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즉각 해라. 사실 우리는 정상인들은 방어를 많이 하죠. 뭔가 쌍스러운 말이 떠오를 때 욕이 떠올라. 자, 이럴 때 이제 혹은 성적인 게 떠올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일하다가 스스로 중지를 하실 거예요. 내뱉지 않을 겁니다. 그거 역시 방어
디펜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상인들일수록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일수록 디펜스가 사실은 더 많아. 할 때. 그러니까 억압을 더 많이 하는 이다. 근데 이제 환자들이나 뭐 정신분열병이나 외상후장 이런 심한 분들을 보면 그 방어가 풀리거나 느슨해져가지고 상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솟아오르시거든요. 하지만 투사검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단어나 문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같은 걸 가지고 하는 투사법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그런 연상법일 거예요. 여러분 창의성 검사에서 이런 거 비슷하게 쓰죠. 그때 아이들 창의성을 할 때 이런 간단한 뭐 집그림 같은 걸 주고 이거를 채워봐라 라든가 했을 때 창의성이 좋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굉장히 풍부한 그림들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여기에 드러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집그림 같은 걸 갖고 하셔도 되고 어떤 그림을 보여줘도 됩니다. 그림을. 자, 이 그림은 이제 피카소의 청색시대라는 그림이에요. 자, 청색, 블루색이죠. 그래서 피카소가 아주 젊었을 때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이 그림의 느낌이 어떠세요? 블루하시죠? 네. 좀 우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뭘 읽었죠? 감정을 읽은 거죠. 감정.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는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상상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소망도 있고, 욕망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때. 자,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상이나 감정 같은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을 읽으신 거지. 그래서 문장완성 검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그 정서 접근에서 정서, 감정을 읽는 작업. 환자들한테도 가장 기본이 뭐예요? 상담하실 때? 감정을 읽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감정을 읽습니다. 뭐 슬픈지, 화가 났는지, 죄책감을 느끼는지, 수치스러운지, 창피한지, 감정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생각을 읽을 수도 있고, 소망을 읽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림에 뭐가 보이세요? 다림질? 왜 이러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요? 하기 싫어서? 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죠. 투사죠. 읽는 사람의 마음이 따라서 그 콘텐츠,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 과정도 달라져요. 자, 이때 우리가 투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림이지만 저도 학생들에게 시켜보면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읽어요. 뭐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뭐 이런 작업도 해보면서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단어, 문장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오, 개새끼, 못 잊어.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고 이건 최승자라는 분의 시에 나오는 한 귀절이에요. 최승자라는 시인이 굉장히 시를 잘 쓰시는 분인데 아주 독한 시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통렬하게 지독한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 개새끼, 못 잊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이 문장, 이건 다르죠. 김소월의 시,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같은 단어인데 달라요. 후자는 어때요? 김소월의 시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법으로 따진다면은 뭔가 좀 미적미적하고 껄쩍지근하죠. 할 때 생각이 난다는 거야, 안 난다는 거야. 할 때. 여러분들 독법으로 따지면은 좀 회피적인 혹은 망설이는
뭔가 이런 태도들이 그러나 이제 그리워하면서 서로 있는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이 드러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통렬하고 직설적입니다. 자, 어느 게 진짜 못 잊는 것 같으세요? 비슷비슷해요. 자, 그럼 어느 게 더 훨씬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이게 더 훨씬 더 와닿았죠. 자, 이렇게 나를 못 잊는 사람이 있어.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똑같이 못 잊으면 되는데. 어때? 자, 이런 남자에게 가시겠어요? 이런 남자에게 가시겠어요? 여성분들. 선생님. 밑에 거. 예? 저는 밑에 거. 왜요? 위에 그 사람 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무서워요? 무섭죠? 무섭죠? 마치 그 임상구로 따지면 이제 보도라인 군 같은 건 아실 거예요. 그때 좀 더 이제 순정적이고 유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자, 이렇게 성격 스타일도 드러나요. 할 때. 선생님은 어느 쪽으로 끌리실 것 같아요? 저도 아래쪽이요. 아래쪽이요? 이쪽은 너무 세요. 센 스타일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네. 선생님은요? 전 첫 번째요. 첫 번째요? 멋있네요. 그렇죠. 남자 이 정도 돼야죠. 그때. 그때. 자, 이제 못 잊어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역설법이죠. 할 때.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건 살지 않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살아요. 그만큼 너를 못 잊는다. 어때? 욕할 정도로 너를 못 잊는다. 어때? 날 버리고 간 너를 내가 못 잊는다. 날 버리고 갔어. 그러니까 너는 개새끼야. 하지만 나는 너를 못 잊어. 사실은 이게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거거든. 그냥 잘 사나 보자. 뭐 이런 거. 그래서 한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문장 완성 검사도 비슷해요. 네. 자, 이제 제대로 문장 완성을 넘어가서 이제 옆에서는 이제 보기를 한 것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장 완성 검사는 가족, 성, 대인관계, 자기개념 이런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미완성 문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어를 채우거나 문장을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280문항을 분석했는데 그 문항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유의한 문항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문항 연택이 됐고 지금은 한 50문항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이제 구글 같은 데서도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세계 문장 완성은 뭐가 투사되느냐? 내담자의 동기, 갈등, 가치관, 중요 인물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이 투사되고 이 4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가족에서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이성 영역에서는 동성 혹은 이성, 그다음에 성에 대한 태도,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타인, 관계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자기 개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의 과거나 현재, 미래에 대한 태도, 자신의 능력, 혹은 욕구나 소망, 또 두려움, 죄책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검사를 이제 이 4가지가 이게 되고, 그래서 투사 검사 혹은 반투사 검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투사 검사라는 건 문장을 비워놔서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투영되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투사 검사죠. 그러나 그 영역이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다, 나의 아버지는 어땠다 하면은 그 나의 아버지의 영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완전한 투사 검사는 아니다. 그래서 반투사 검사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문장 검사는 방어하기가 쉽다. 디펜스하기가 쉽다. 그래서 로샤 검사보다는 훨씬 더 방어하기가 쉬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뭘 묻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 그래서 방어하려고 들면 우리가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반투사 검사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방어를 하고 살죠. 그 방어 중에 방어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쉬운 방어가 뭘까요, 여러분? 나는 모른다. 모르겠어요. 둘째 뭐죠? 기억이 안 나요. 저기 법원 앞에 가시면 그런 방어를 많이 하시죠. 할 때.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가장 쉬운 방어. 그걸 우리가 무슨 방어라고 부르죠? denial, 부정 방어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거의 모든 검사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취소. 자, 그때는 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여담자가 준비가 안 되거나 협조적인 자세가 아닐 때는 실시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33개의 문장, 또 50개의 문장 이런 걸 주고서 문장의 주어, 동사 부분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시 방법은 다 아시죠? 그래서 개인, 집단 이렇게 실시할 수 있고 또 실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20분에서 40분. 또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 요새는 부부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의사항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정답, 오답이 없다. 생각나는 대로 쓰게 한다. 자유연상법처럼 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로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응답을 하셔라라는 지시. 또 읽기 쓰기 어려운 아동에게나 노인에게는 대신 읽어주고 받아 적을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장에 대한 단어에 대한 해석은 해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는 거. 또 더 중요한 거는 질문 단계를 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밉다. 이러면 밉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점이 미우신가요? 라고 추가 질문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도 이제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